어머니, 앞으로 저 좀 가족 모임에서 빼주세요. 뭐라고? 가족 모임에서 너를 왜 빼? 저 친척들 다 모인 그런 자리 불편해요. 솔직히 시댁 모임은 다 시간 낭비잖아요. 거길 제가 왜 가야 해요? 정민아, 그럼 결혼을 왜 했니? 결혼했다고 시댁에 충성해야 돼요? 전 시댁은 싫어요. 친정 모임에만 갈래요. 시댁이 왜 싫어? 너한테 부담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시댁 그 자체가 부담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의견이 다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봉자입니다. 남편과 평생을 같이 살면서 두 아들을 키웠죠. 큰아들은 30 초반에 결혼해서 벌써 손주가 둘이에요. 문제는 둘째예요. 30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 저 아직 혼자도 괜찮아요. 너 혼자 괜찮아도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어떡할래?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요. 이렇게 웃어넘기던 아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건 마흔이 코앞이었을 때였어요. 정민이라는 3살 어린 여자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또박또박하고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짧게 말하고는 핸드백을 꼭 쥔 채 앉아 있는데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결혼 얘기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둘째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 부부도 서두르게 됐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정민 쪽 부모님은 말수가 적고 무표정했는데 그때 저는 그냥 낯가림이 심한가 보다 했어요. 둘째 아들 재성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큰 집안 모임은 사촌의 결혼식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대거 모인 자리라서 저도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요. 큰며느리 수지는 늘 그렇듯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아이들 챙기고 음식이며 축의금까지 꼼꼼히 챙겨 나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저는 속으로 둘째 며느리 정민이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친척들이 이미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축하를 전하는 가운데 정민이는 옆에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정민아, 우리 큰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다정히 손짓했지만 정민이는 억지로 웃으며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결혼식장에서조차 연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속이 쓰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지자 친척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촌 동생은 신혼집 이야기로 들떠 있었고 큰아들은 옆에서 살뜰히 조언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정민이가 불쑥 말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왜 꼭 이런 걸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결혼하는 건데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게 솔직히 불편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며느리 수지는 눈치 빠르게 물을 건네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친척들이 피식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속마음은 다 보였지요. 며칠 후에는 작은 조카 돌잔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친척들이 모였는데 정민이는 오히려 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돌잔치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 불러 모으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민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 돌잔치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뱉다니. 다행히 아이 엄마가 웃어넘기긴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정민이는 또 잔치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대놓고 흉봤습니다. 아버지가 친척들과 이야기를 이어가자 정민이는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버님은 왜 이렇게 수다스러우세요? 이런 자리만 오면 더 말이 많아지시네요. 솔직히 창피해요. 저는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창피하다는 말로 표현하다니.
아버지 귀에라도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민이는 시댁 친척 모임에 더 무성의하게 임했습니다. 명절에도 겨우 인사치레만 하고 음식 준비는 전혀 거들지 않았어요. 큰며느리 수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고생하는데 정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지요. 큰며느리가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감쌌지만 저로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또 한 번은 친척 모임에서 정민이가 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가까운 가족끼리만 간단히 밥 먹고 끝내요. 괜히 이렇게 대가족 모임하면 뒷말만 많아지고 불편한 사람도 생기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흠칫 놀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다들 분위기를 읽고 대꾸는 안 했지만 이미 속으로는 저 집 둘째 며느리 참 문제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속을 터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민이 때문에 정말 속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이가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가족 모임마다 저런 식으로 나올 거면 앞으로 어쩌나 싶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장 뭐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민이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 정민이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었지요. 사촌의 결혼식, 조카의 돌잔치, 작은 삼촌의 칠순잔치 등 집안의 크고 작은 모임이 이어질 때마다 정민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따라와서 자리를 시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회사 일이 밀려 있어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민이는 친정 쪽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시댁 모임 때는 몸이 아프다, 일이 많다 하면서 집에 틀어박히더니 친정 어머니, 생신, 친오빠, 아이의 돌잔치, 심지어 먼 친척의 제사까지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차로 4~5시간을 달려야 하는 먼 지방 행사도 꼬박꼬박 다녀왔습니다. 아유, 이번 주말에도 또 올라가야 돼요. 우리 친정 쪽에 큰아버지 제사가 있거든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정민이가 제 앞에서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할 때 제 속은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들 잔치에는 불편하다, 귀찮다 하더니 친정 행사에는 이렇게나 성실히 다니는구나.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차마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칠순잔치가 있던 날도 그랬습니다. 큰아버지 칠순이라 친척들이 모처럼 대거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까지 함께 와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랐는데 정민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이렇게만 말하고는 남편 재성 혼자 보내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말에 정민이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사촌이 우연히 그 모습을 봤다고 귀띔해 주었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행사에는 몸이 아프다며 빠지면서 같은 주말에 친정과는 쇼핑을 다니고 있었다니 저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며느리 수지는 늘 새벽같이 내려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친척들이 오기 전까지 한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민이는 대충 인사만 하고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으며 앉아 있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표정이 굳고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불러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정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넘기며 상황을 모면할 수밖에 없었지요. 반면 정민이는 친정 명절 행사에는 한치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친정에 가면 뭘 준비해야 하겠다, 뭘 챙겨가야겠다, 즐거운 표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했지요.
올해 설에는 친정의 제사도 같이 지내야 해서요. 음식 준비를 도와야 돼요. 우리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시댁 명절에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가 친정 명절에는 음식 준비까지 도맡아 한다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은 조카 결혼식에서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정민이가 옆에서 한마디 툭 내뱉었지요. 결혼식 너무 지루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하고 간단하게 식만하는 게 유행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들 듣지 못한 척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다들 정민이를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며느리 수진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야. 애초에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이가 우리 집안을 대하는 태도, 이제는 못 참겠어. 친정 행사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우리 집 행사에는 하나같이 불평만 늘어놓는 게 뻔히 보이잖아.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재성이가 뭐라고 하겠나.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 우리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며느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민이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갈등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정민이의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투정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불평을 쏟아내는 수준이었지요. 또 시댁 모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 너무 지루해요. 친척들 이름도 다 모르겠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왜 제가 꼭 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투는 이미 존중이 없었습니다. 듣고 있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정민아,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는 거잖니. 어른들도 다 계시고 내가 가줘야 체면이 서지. 제가 부드럽게 타일러도 정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가족 모임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해서 뭐 하나요? 그냥 남편만 보내면 되잖아요. 저까지 따라다니는 건 너무 피곤하고 싫어요. 그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모임 자체를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시댁 모임 가면 다 잔소리만 하고 제가 뭘 했는지 평가하는 자잖아요.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살은 왜 안 빠지냐? 직장은 언제 옮길 거냐?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왜 제가 거기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친정에 가면 편하고 다들 저를 예뻐해 주는데 시댁은 솔직히 숨 막혀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찔리는 듯했지요. 하지만 정민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는 아예 저를 불러앉혀 놓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큰 모임 있으면 저 빼주세요. 저는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면 어차피 눈치만 보고 집에 오면 며칠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제야 속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함께 모이는 게 기본 아니겠니?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자 정민이는 제 말에 대놓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 안 좋게 보이면 어때요? 저한테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한 거죠. 시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확실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를 더 이상 가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저희 집안에서는 오랜만에 대대적인 친척 모임이 잡혔습니다.
큰집 사촌 형님의 칠순잔치와 더불어 집안 어른들이 함께 상의해서 앞으로 재산 분배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자리였어요. 저와 남편은 이 자리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 모두 꼭 오기를 바랐지요. 큰며느리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비워두고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잔칫집 음식을 점검하고 자리 배치도 도와주며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절로 고마움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이번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친척 모임이에요. 솔직히 제가 왜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정 행사면 모를까 시댁 모임은 갈수록 더 부담돼요. 저는 애써 달래보려 했습니다. 정민아, 이번 모임은 아주 중요한 자리란다.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내가 함께 와주면 얼마나 보기 좋겠니? 그러나 정민이는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보기 좋다니요. 저는 가면 맨날 뒷담 하나 듣고 쓸데없는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한테까지 굳이 잘 보여야 하나요? 저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팠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니 남편의 가족, 시댁의 친척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잔칫날 큰며느리 수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저희 곁을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밝게 하고 음식도 날라 나르며 바삐 움직였지요. 덕분에 큰며느리 참 훌륭하다라는 칭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정민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얼굴을 찌푸린 채였고 앉자마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민아, 친척들께 인사드려야지. 제가 작게 귀띔했지만 정민이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러고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 한 분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남편이 자리를 잡고 앉은 친척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경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의 앞으로를 함께 상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큰 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둘째 아들과 정민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친척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되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이들에게 더 큰 몫을 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민이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해요? 이런 건 집안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정색을 하고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전통과 신뢰에 관한 일이야. 친척들이 다 함께 증인이 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자 정민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시댁 모임은 저한테는 그냥 낯선 사람들 집합이에요. 거기다 재산 얘기까지 한다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 더 이상 끼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다동 모임에서 제 이름 빼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저런 말을 다 하네. 하는 속삭임이 제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정민아, 내가 원하니 앞으로 시댁 가족 모임에서 너를 빼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정민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네, 저는 제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은 곧 저희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정엔 아무리 멀어도 꼭 가면서 시댁의 중요한 자리는 무시하고 빠져버리는 정민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조차 서슴없이 불경한 말을 내뱉는 태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나도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앞으로 재산 정리해서 정민이 몫은 과감히 줄이자. 저런 며느리에게는 더 줄 이유가 없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난 지 며칠 뒤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정식으로 재산 정리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집, 땅, 예금까지 모두 정리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에게 몫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 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없이 저희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부담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큰 선물이에요. 수진의 그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반면 정민은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희 몫은 언제쯤 정리돼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리만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이었지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들을 불러놓고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우린 오래 고민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태도와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큰며느리 수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반면 정민이는 시댁을 외면하고 친정만 챙기며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까지 우리를 모욕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정민이 몫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큰며느리에게 줄 것이다. 순간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으로 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아들 며느리인데 왜 저만 차별하는 거예요?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다. 내가 가족 모임에서 앞으로 시댁 모임에서 빼달라고 했을 때 이미 답은 정해진 거야. 그 말은 곧 내 스스로 가족의 자리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정민은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게 왜 재산이랑 연결돼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저는 참다 못해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 삶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족의 삶도 소중하다. 하지만 넌 우리 가족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했지. 내 친정에는 아무리 멀어도 꼬박꼬박 가면서 시댁은 불편하다며 빠지고 그런 선택이 쌓이고 쌓여 오늘을 만든 거야.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긴 거다. 그 마음을 외면한 내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큰며느리 수지는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서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 너무 미워하진 마세요.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둘째 며느리, 다른 한쪽에서는 상황을 감싸 안으려는 큰 며느리. 두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어 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처럼 미워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해준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맞다. 정민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그때 가족 모임에서 괜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됐을걸. 그제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후회를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깊이 박힌다는 것을 정민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은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고 지켜온 큰며느리 수진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재산 분배 자리가 끝나고 정민이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정민이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감싸준 채 땅을 치며 우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기회를 줬고 따뜻하게 품어주려 애쓴 것도 저였으니까요. 더 뼈아픈 건 제 아들이었어요. 둘째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가 정민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아, 나도 이제 지쳤어. 부모님 욕하는 것도 모임마다 따지겠다고 대드는 것도 다 내 얼굴에 먹칠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말에 정민은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훔치며 바닥을 다시 치더군요. 며칠 뒤에는 정민이가 친정에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마저 싸늘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너무 심했지. 그 정도로 시댁 모임 다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느 집안이 좋게 보겠니? 그 말에 정민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전혀 연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민이 땅을 치며 후회한다 한들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스스로 한 거고 그 결과를 이제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들도 그렇고 평소에도 시댁에 꼭 가야 해요? 뭐라고? 시댁이 왜 싫어? 너 편하게 해주려고 일도 안 시키고 손님처럼 지내게 해줬잖아. 솔직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저는 도영 씨랑 결혼한 거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저한테 엄마는 친정엄마뿐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게 내 진심이구나. 네, 저희 안의 생활을 지키고 싶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68세 김순애라고 합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엔 늘 같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꼭 딸처럼 대해주자. 절대 간섭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자. 친정엄마처럼 든든하게 챙겨주자. 그 다짐을 마음속 깊이 담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는데 제 눈이 먼저 며느리에게 가더군요. 하얀 드레스에 살짝 떨린 듯한 표정,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속으로 이제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느꼈지만 서연이는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어머니, 저 매운 건 잘 못 먹어요. 그래. 그럼 내 입맛에 맞게 해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를 조금 줄이거나 아예 따로 덜어서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첫 주말 반찬을 한가득 챙겨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던 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힘드셔서 어떡해요? 너희는 바쁜데 뭘. 그냥 먹기만 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야. 그날은 멸치볶음, 우엉조림, 고등어조림, 그리고 시골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시금치로 무친 나물까지 싸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차곡차곡 넣는데 서연이가 옆에서 포스트잇을 꺼내 반찬 이름을 적더군요. 고등어 조림 데워서 먹기, 이런 메모를 붙이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들렀을 땐 집이 어수선해 보여서 슬쩍 물었습니다. 청소 내가 좀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아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서울까지 온 거지. 그렇게 청소기를 돌리고 부엌 찬장을 정리하며 손때 묻은 행주를 삶아 말려두었습니다.
서연이가 친정엄마 같아요. 우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더군요. 서연이 생일이 다가오던 5월, 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았습니다. 색상은 은은한 베이지, 끈 길이도 조절 가능하고 가죽 질감이 부드러워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포장까지 마치고 생일당에 건넸습니다. 이거 열어봐. 어머니,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저 이런 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딸 같으니까 알지. 그날 저녁 서연이가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매보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 저는 주말마다 무언가를 들고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반찬이든 제철 과일이든 아니면 깨끗하게 다려놓은 이불이든 제 손에서 뭔가 비는 날이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 서연이와 저는 진짜 가족이 될 거라고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게 된 후 저는 거의 매주 무언가를 챙겨 들고 갔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도 장바구니 2개를 들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마지막 골목길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면 서연이가 나와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많긴 뭐가 많아. 너희 둘이 한 주 동안 잘 먹고 힘내라고 가져온 거지. 그렇게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가지런히 넣어두고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치통 옆에 놓인 시든 채소를 보면 모른 척하지 못하고 꺼내어버리고 깨끗이 씻어 다시 채워두었죠. 한 번은 겨울 김장철이었어요. 절여놓은 배추를 새벽에 트럭으로 싣고 올라왔습니다. 도영이가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서연이와 둘이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힘든 건 금방 잊히고 맛있게 먹는 건 오래 기억에 남는 거야.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히 바르면서도 저는 서연이 입맛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짜면 안 되니 소금을 줄이고 매운 고춧가루는 반만 넣었죠. 김치통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허리를 폈는데 부엌 바닥에는 김치 국물이 군데군데 튀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걸 닦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는 쉬어. 내가 마무리할게. 봄이 되면 집안 대청소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날을 골라 미리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가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겨울 내내 쌓인 베란다 빨래 건조대를 닦고 장롱 속 계절 옷을 꺼내 햇볕에 말렸죠. 세탁기에서 갓 나온 따뜻한 수건 냄새가 온 집에 퍼질 때면 마치 제 집을 단장하는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여행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제주도 가보고 싶다는 말을 흘렸던 적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애들 이번에 제주도 보내주면 어떨까?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항공권과 숙소 예약 내역을 프린트해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이번에 제주도 다녀와. 일정도 다 짜놨어.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건넨 감귤 한 박스에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참 웃었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서연이 친정일에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과일 바구니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돈, 저예요. 아휴, 사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가족인데요. 뭐, 빨리 회복하세요. 서연이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마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식구를 챙긴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늘 저를 보고 며느리가 복 터졌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인 아줌마들은 그렇게 챙기면 며느리가 효도할 수밖에 없겠다고 했고 이웃들은 서연 씨는 참 좋겠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나름의 자부심이었죠. 그 시절 저는 단 한 번도 혹시 내가 너무 나서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연이와 아들 도영이가 더 편하고 행복하다면 제 시간과 정성은 아깝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쏟아부은 정성과 마음이 나중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줄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연이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반찬을 들고 가면 냉장고를 열어 직접 넣어주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서연이가 어느 날부턴가 그냥 부엌 쪽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두세요.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돼 있었고 그 화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만 몰두한 표정이었죠. 저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맞춰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갈치가 참 실하게 나와서 갈치조림을 해갔습니다. 시골 친정에서 보낸 햇감자까지 넣어 조린 거라 제 자부심이 들어간 반찬이었죠.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려다 보니 전주에 해간 잡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뚜껑을 열자 음식이 이미 상해 있더군요. 서연아, 이거 왜 안 먹었어? 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요즘 바빠서요. 그 대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김치통을 싸던 제 모습이 스쳐갔거든요. 봄이 되어 집 근처 꽃시장이 열리던 날, 저는 화분 몇 개를 사서 아들 집에 가져갔습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도 좋고 집 분위기도 환해질 것 같아서였죠. 어머니, 화분이요? 예쁘긴 한데 저희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이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예전처럼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란다에 놓고 가끔 물만 줘. 하고 넘겼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운했던 건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할 줄 알았죠. 그런데 서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친정 쪽에 굳이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이 서연이 시아버지가 입원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왜 부담이 될까?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서연이가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냥 상황을 가볍게 생각했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애 씨, 서연 씨는 친정에 참 잘하더라. 자주 간다며?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친정에 자주 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잦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눈을 조금 더 뜨고 보니 주말마다 친정에 다녀오는 듯 보였습니다. 반면 시댁인 우리 집에는 한 달, 아니 2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죠. 그 무렵부터 서연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도 대답은 짧고 표정은 건성 같았습니다. 반면 아들 도영이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죠. 서연이 요즘 바빠서 그래.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여러 번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봤습니다. 혹시 너무 자주 찾아가서 귀찮았나, 선물을 많이 해서 부담스러웠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는 그저 가족을 챙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반찬을 들고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마침 서연이 친정엄마가 놀러 오셨더군요. 저는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연이가 저를 잠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반찬만 두고 가주세요. 저희 엄마랑 오랜만에 얘기 좀 하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흐르자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다려주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이가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결심을 단단히 굳히게 된 건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연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졸에서 보내준 곶감이랑 대추, 잡채 재료, 갈비찜용 고기까지 한 아름 사들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나눠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명절 음식 준비 계획으로 가득했죠. 올해는 전 부치는 건 조금 줄이고
나물 종류를 늘려야겠다. 서연이 입맛에 맞게 간도 약간 줄이고. 시장에 간 김에 과일을 이것저것 사서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왔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인사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오셨어요? 거실에 두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과일을 꺼내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래?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할 거지? 그런데 서연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댁에 꼭 가야 해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명절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손님 오면 웃고 또 설거지까지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이는 건데. 서연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 시대에 시댁 찾아가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다 솔직히 구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저희도 우리 시간대로 좀 살면 안 돼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혹시나 해서 더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고 싶어? 어머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명절이든 평소든 꼭 시댁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친정은 가면 편하고 재밌는데 시댁은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니 앞이라서 말 안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요. 남편하고 싸운다고요. 그거 감정노동인 거 아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럼 내 말은 앞으로 안 오겠다는 거네?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만의 생활을 지키고 싶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 냄비가 살짝 흔들리며 덜컥 소리를 내는 게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딸 같은 며느리,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갑을 벗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서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마음 알겠다. 그러면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자. 서연이는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서로 연락 안 하면 소문나서 더 귀찮아져요. 그 웃음 속에선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말해도 되겠지 하는 여유와 자기 합리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까지 똑똑히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명절마다 이렇게 불려다니는 거 진짜 이해 안 돼. 그 말이 제 등을 찌르는 송곳처럼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대추 냄새와 고기 비린내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통 들고 계단을 오르던 날, 서연이 생일에 가방을 건네며 웃던 순간, 친정엄마 병문 안 가서 봉투를 건네던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됐다. 내가 너무 다 줬어. 그만해도 돼.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원한 대로 해주자. 대신 내 방식대로. 서연이가 각자 생활하자던 말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저는 반찬, 김장, 청소, 어떤 지원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딸 지은이와 사위가 집에 와 함께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주변 사람들이 따님이 진짜 효녀네요 메시지를 보냈죠. 그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연이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 무렵부터 서연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며느리 요즘 잘 지내? 하고 묻는데 그 질문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서연이 귀를 찌른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장어 사줬네. 사위가 고기를 직접 구워줬어.
하트와 웃음 이모티콘이 쏟아지면 방 한쪽에서 서연이가 씁쓸하게 휴대폰을 바라볼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도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돼? 왜? 잠깐 좀 들를게.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도영과 서연이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절 때도 못 본 얼굴이 이제 와서 두 손 꼭 모으고 서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 서연이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이랑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 돈 문제면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가 시댁이라고 꼭 매번 찾아오진 않아도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는 좀. 그 순간 서연이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억울함과 뻔뻔함이 섞인 자기 편한 논리였죠. 그리고 어머니가 재산 많으신 건 다 아는데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조금만 당겨서 주시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날의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올라가던 날, 시댁에 꼭 가야 하냐던 그 표정, 친정엔 뻔질나게 다니면서 우리 집엔 발기 끄는 뒷모습. 알겠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형과 서연이는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재산 정리하자. 부동산은 지은이한테, 현금은 조금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자. 마음 굳혔어. 응. 오늘 서연이 하는 말 듣고 더는 미련 없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유언장을 작성하며 제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동안의 서름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당사자들한테 알리는 일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그리고 그 통쾌한 순간을 위해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거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맑은 빛이 바닥을 타고 식탁까지 흘렀고 지은이가 두고 간 꽃병과 과일 바구니를 가운데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가족사진 액자는 지은이와 사위가 활짝 웃는 사진이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말 대신 배치로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신발장 문이 덜 닫힌 채로 도형과 서연이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원건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어요. 앉아. 오늘은 끝까지 말할게. 저는 두꺼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꺼내는 순간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들. 집은 지은이에게 가도록 유언장 작성했고 현금은 일부만 정리했어. 너희 몫은 없어. 서연이의 미소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가족끼리 이래도 돼요? 저희가 어머니께 평생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지금 딱 한 번 도움이 급한 건데요. 급한 일은 너희가 해결해야지. 너희가 원하는 각자 생활이 그 뜻 아니었어. 그때는 제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시댁에 꼭 가야 하냐고 한 말 그렇게 자꾸 늘어질 거예요?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발길 끊었잖아. 친정엔 매주 가면서 돈 필요하니까 시댁에 발을 들여. 도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예민했을 뿐이야. 이번에 집 옮기는 게 급해서 그래. 친구들 다 집 샀다는데 우리만 못 따라가. 그런 사정은 너희들이 풀어. 엄마 지갑은 내 인생 안전망이 아니야. 서연이가 의자를 밀치며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차별하신 거죠? 나한테만 퍼주시네. 결국 친정은 편하고 시댁은 불편하다는 말, 그 말이 사실이네요.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나는 너 편하라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넌 내 집을 불편한 곳으로 만들었지. 그래도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알겠다가 도와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알겠다고 했지 해주겠다고 안 했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 몰랐어?
서연이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결국 저희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 가서 뭘 믿고 가시려고요. 지금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내가 믿을 건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야. 돈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봐라. 돈 주고 나면 끝 아니야? 또 남처럼 살 거잖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혹시 법 얘기 꺼낼까봐 미리 말해둘게.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내 선택을 정리해놨어. 내가 내 못을 깎아먹으려 들 수 없게. 우리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네요. 내가 먼저 선을 그었어. 난 그 선을 따라 내 마음을 정리한 거고. 도형이 손을 모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까진 몰라도 애 생기면 미래의 핑계로 오늘의 태도를 덮지 마. 아이에게 가르칠 건 돈 줄 아냐고 묻기 전에 인사와 책임이 먼저라는 거야. 서연이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대출이 모자라니 보증만. 보증, 그게 그거 아니니? 서류에 찍힌 내 도장은 내 책임으로 돌아올 텐데. 너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이 많다고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아?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후회했지. 그동안 못 모르고 너희한테 희생한 거. 나 그거 엄청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후회할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앞으로 숙였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있으면 해. 다만 기억해. 말은 책임이야. 내가 시댁에 꼭 가야 하냐고 내 마음을 베어냈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한 말에 크게 상처 입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을 최소한으로 하자. 내가 원한 방식이니까. 결국 우리를 내치겠다는 거네요. 내친 건 너가 먼저였고 나는 내 주변을 정리했을 뿐이야. 현관문이 쾅 닫히자 집 안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가 고요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 물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응. 오늘로 마음의 빚을 다 갚았어. 저는 식탁 위 꽃병을 반바퀴 돌려 햇살이 더 잘 닿게 했습니다. 과일 바구니의 색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고 창틀에 걸린 바람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이제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쓸지, 누구와 시간을 나눌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내 선택을 내 손으로 쥐고 있다는 감각이 이렇게 따뜻할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지은이와 밥을 먹고 남편과 산책을 하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책을 펼치는 이 단순함이 제게는 가장 큰 부자 느낌이에요. 마음 한 칸이 비워지니 빛이 들어와 자리를 채우더군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물건만 정리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하는구나. 그 문장을 마침표로 찍는 순간 제 하루가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제 시간과 정성은 나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에게만 씁니다. 그게 제가 택한 관계의 정리이고 오늘 제가 얻은 가장 선명한 평온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